자, 이 실험과 관련해서 오늘은 그 리얼타임 이슈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은 제어를 한다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이 리얼타임이 확보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퍼포먼스, 성능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OS 자체가 리얼타임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OS가 리얼타임이면 제어할 때 되게 유리하고 OS가 리얼타임이 아니면 제어하기 굉장히 불리한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문학적인 그 내용들 위주로 여기서는 실험적인 얘기들 조금 얘기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은 지난번에 TDC 편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윈도우즈 95, 98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윈도우즈 시스템은 뭐 그 전에도 리얼타임은 아니었습니다만 윈도우즈 3.1 때도 리얼타임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그때는 느렸고 윈도우즈 95가 등장을 하면서 리얼타임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윈도우즈에서 제어를 하는 것들은 되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 1995년도 기점으로 윈도우즈는 제어하는 용도로 안 쓰기 시작했고 관리,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 그 당시에 저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제 윈도우즈 CE 시스템이 있었고, 윈도우즈 CE의 경우에는 이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OS의 맨 밑바탕에 있죠. 이 녀석들을 RT급으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윈도우즈 C를 가지고 리얼타임 컨트롤을 할 때, 리얼타임 OS로서 컨트롤 할 때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이 윈도우즈 문제가 생기면서부터는 제어는 무조건 제어? 그러면 리눅스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제어를 리눅스 쪽에서 하면서부터 이 리얼타임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 기억에는 리얼타임 커널을 리눅스용 리얼타임 커널을 본 게 98년인가 99년에 워싱턴인가 어디 그쪽에서 리얼타임 커널 워싱턴 대학 쪽에서 그 공짜로 풀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다 쓰기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토네이도라든가 VXWorks 이런 것들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공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무엇이 리얼타임인지부터 조금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리얼타임 커널은 커널이란 표현이 있었고, 우리가 커널을 바꿀 수 있는 OS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OS가 몇 개 안 되죠. 뭐 안드로이드, 뭐 iOS, 윈도우즈, 리눅스 뭐 이 정도가 거의 다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3개는 리눅스급의 유닉스 계열의 커널을 쓰고 있고요. 윈도우즈 NT 커널 빼고 나서는 안드로이드, iOS, 뭐 리눅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닉스 계열의 커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도 있네. 맥킨토시도 다윈 커널 쓰고 있고, iOS도 그 계열이고요. 안드로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은 뭐냐면 사실상 사이즈가 얼마 안 돼요. 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해킨토시 그 가짜 맥이 아닌 컴퓨터 PC급에다가 해킨토시를 설치할 때 커널 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보면은 커널 사이즈가 다 합쳐봐야 기억에 얼마인지 제가 메가 단위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300K나 3메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커널이 별게 없고 CPU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CPU는 시작하자마자 뱅글뱅글 안 돌면 그냥 종료해서 컴퓨터가 다운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와일문에 걸려져 있고, 와일문에서 각종 정보들을 뽑아다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는 건데, 커널은 사실 그 뺑뺑이 돌리고 있는 코어가 자기 성능을 가지고 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프로세스 제어권을 저기다 줄지 말지, 그리고 하나를 멈췄다 다음 걸 진행하는 인터럽트 이런 것들 다, 인터럽트도 커널 안에 보시면 거의 없죠. 그래서 커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세스 컨트롤하는 녀석에 더 가깝고 리소스 컨트롤 하죠. 그래서 리소스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디스플레이, 마우스 클릭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을 바꾸게 되면 리눅스 시스템의 경우에 이 RT급 커널들을 올리게 되면
데스크탑 환경들 그대로 있지만 맨 밑에 코어 부분을 딴 걸로 바꿔서 뭐 리얼타임급으로 또는 리얼타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요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친 리눅스 정책으로 바뀌면서부터 윈도우즈 10 코어 커널이 리눅스다 뭐 이런 얘기도 요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요새 보시면 윈도우즈 10에서는 그 터미널로 접근하면은 아예 리눅스 커널을 유사하게 벌추얼 형태로 올려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마 조만간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 커널은 프로세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데스크탑들 뭐 이렇게 화려하게 UI로 나오거나 뭐 오피스도 있고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오버워치도 있고 롤도 있고, 그것들은 전부 다 데스크탑에 있는 OS 환경들을 가지고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OS의 밑으로 내려가면 커널이 있는데 그 커널을 바꿔서 OS하고 매칭만 해주면은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인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 OS 차원부터 바꾸는 것이고, 커널은 커널일 뿐이라서 커널 위에다 OS를 쌓으면은 그러면 뭐 어떤 커널을 가져다 쓰든 쓸 수가 있습니다. 엔티 커널은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리눅스 계열들을 올려가지고 쓰는 그런 변태적 사례는 없죠. 뭐 몇 가지 이제 코리눅스라든가 이런 사례도, 코오퍼레이티브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앱단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하여간 커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OS 밑에 있는, OS하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OS 밑에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하고 스레드 관리하는 것들을 커널이라 합니다. 리얼타임의 정의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리얼타임은 뭐냐, 뭐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위키에서 가져다 붙였습니다. 소프트 리얼타임이 있고 하드 리얼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넌 리얼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 리얼타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리밋 없이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은 거기서 무한 루프 걸려서 모래시계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소프트 리얼타임입니다. 근데 내가 자원이, 시스템 자원이 뺑뺑이 돌아갈 만큼 무한 루프가 걸려있지 않거나 하면은 되게 빠르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콘시퀀스,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캐타스트로픽, 이건 뭐냐, 파멸이죠. 파멸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들어오고 내가 이 동작해,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해, 또 다른 동작해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동작이 시간이 무지하게 길 수 있죠. 하나의 동작이 무지하게 길면은 프로세스가 거기에 다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그 다음 프로세스를 하면서 딜레이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게 컴퓨터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거 이제 빨리 끝나고 또 다음 거 또 다음 거 하니까 연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계산량이 있는 것들을 밀어 넣었을 때 긴 거는 컴퓨터가 그걸 전부 다 이거 처리하는 데만 쓰고 그 다음 턴에서는 조금만 써도 되는 거를 주게 되면 그걸 빨리 해치우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딜레이는 생기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냥 순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별로 심각한 파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 fast enough하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쭉쭉쭉 밀어 넣더라도, 뭔가 프로세스들을 밀어 넣더라도 그걸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밀어 넣는 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내가 밀어 넣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단위가 되게 길어서, 예를 들면 제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PD 컨트롤에 해당하는 것들을 컴퓨터에다 밀어 넣으면 PD 컨트롤 뭐 두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밀어 넣는 대로 CPU가 처리하니까 이건 병목 없이 딜레이 없이 잘 처리되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봇 컨트롤들, 뭐 다음 주에 숙제도 나가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뭔가 매트릭스도 풀어야 되고, 지난번 얘기했던 컴퓨티드 토크 메소드 같이 로봇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풀어야 된다면 연산량이 많아지면서 초당 그거를 1000개씩 해야 된다라고 밀어 넣었을 때 컴퓨터가 그거를 그 시간 내에 못 처리하면은 딜레이가 생기죠. 그러면 제어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여 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면 현재의 값이 달라져 있죠. 네?
로봇은 왜냐하면 토크를 걸어놓고서 연산량이 오래 걸려서 다음 스텝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토크는 걸어놨기 때문에 모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리얼 타임 주제들은 그냥 밀어놓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괜찮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제어가 한 프로세스가 제어같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밀리기 시작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거 여기에 이제 보이프, 비디오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에요. 뭐 렉 생기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게임 하는데 타다다닥 눌렀는데 그게 전이가 늦게 돼서 서버 다른 상대자한테 전이가 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올 때까지 이거 렉 걸렸어 하는 상태가 바로 이 소프트 리얼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온라인 게임들은 사실은 이 소프트 리얼 타임이고, 근데 내가 렉이 걸리면은 저쪽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피하려고 했는데 나는 피하라는 명령을 보냈지만 내 시스템이 속도가 느려서 또는 네트워크 환경이 느려서 내 시스템이 렉이 걸려 있다면, 딜레이가 걸려 있다면 저쪽에선 죽은 거를 나한테 결과를 마지막에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리려고 또는 총을 쏘려고 또는 피하려고 하는데 렉이 잠깐 걸려서 버버버 하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은 상태로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소프트 리얼타임의 문제점들입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들 렉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튜브 방송 원격 강의들 렉 걸리면 그 다음 퍽퍽 뛰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드 리얼타임은 이런 문제가 없는, 바로 우리가 밀어넣으면 밀어넣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이걸 보면은 되게 컴퓨터 속도가 빠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리얼타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 데이터를 밀어넣었으면 그걸 위해서 시간을 배정해 놓고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요게 요만큼의 양을 처리를 해야 되면 시간 클럭을 이만큼을 잡아놓고, 쉽게 말하면 요 구간 안에서 이게 끝나면은, 아까는 요게 끝나면 그 다음 걸 실행을 했지만 이 양이 이렇게 보정을 해 놓고 이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그리고서 쉬어요. 그리고는 자기 타임이 되면 그 다음 거를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기적으로 얘네들 경우에는 컴퓨터에다가 소프트 리얼타임의 경우에 프로세스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다면 컴퓨터가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쭉 처리하는 거고요. 하드 리얼타임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양이 이만큼이 있던, 요만큼이 있던, 이만큼이 있던 구간을 정해서 똑같은 구간 안에서 요 구간 안에 있는 게 끝나면 기다리고 시간 요만큼 기다리다가 이걸 실행하고 또 기다리면 대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실행합니다. 이 간격이 일정한 것을 하드 리얼 타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드 리얼 타임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건 뭐냐?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프로세서들,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STM, 뭐 아두이노는 뭐 워낙에 구질구질해서 그런 것들은 내가 정해져 있는 이 리밋들, 이 공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프로세스 작업들만 맡긴다면 리얼타임으로 동작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되게 길면 그 다음 단까지 밀리기 때문에 얘도 이제 문제는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성격은 하드 리얼타임은 뭔가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얘들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그 구간 안에서 처리한 다음에 남은 시간을 쉬었다가 그 다음 걸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때요? 고지식한 거죠. 얘의 경우에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리면 밀릴수록 순서대로 하나씩 다 처리하는데 얘는 오늘 할 일은 여기까지야. 난 내일 일 안 해. 오늘 할 일은 여기까지야. 난 나머지 시간에 놀겠어.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고지식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하게 일 처리하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 리얼타임이 현재 윈도우즈 시스템들에 잘 안 들어가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OS는 이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을 안 써요. 이유는 뭘까요? 렉이 걸리면 렉이 걸리는 대로 일을 처리해야지. 그걸 안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일 처리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이 일 끝나고 쉬다가 그 다음 턴이 돼야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턴 방식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답답하죠.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똑같은 프로세스 자원을 갖고도 쉬는 시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좀 느릿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근데 모든 OS들은 이 방식을 안 쓰고 다 전자와 같은 소프트 리얼타임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제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뭐 각종 작은 보드들, 그리고 이렇게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딜레이가 존재는 하지만 그 딜레이 간격이 일정한 거라서, 뭐 페이스메이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ABS 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 간격을 되게 좁게 놓는 거죠. 대신에 자동차가 고속으로 틱틱틱 체크하면서 일정한 시간으로 체크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ABS 브레이크를 해야겠다, 그러면 오토모티브 브레이크 시스템 돌려야겠다 하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돌리는 겁니다. 또는 펑 하고 에어백이 터져야 되면 계속 굉장히 고속으로 시간을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펑, 타이밍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늦어지면 박은 다음에 터지겠죠. 뭐 귀가 멀기도 하고, 얼마 전에 BMW 타시는 양반이 이 차 전방 추돌했는데도 2천만원 견적 나오고 세 식구가 안 다쳤다. 근데 나만 에어백이 잘못 터져가지고 귀가 멀었다. 한쪽 귀가 영구 손상이 왔다. 좋은 차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에어백 같은 경우에 치명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드 리얼타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떤 리밋들이 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가는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앙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리얼타임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고요. 그래서 소프트 리얼타임은 사실 현재 그 많은 OS들이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의 개수를 늘려서 병목이 걸리더라도 다른 코어가 그 프로세스를 이어받도록 스레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프트 리얼타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 프로세스가 되게 느리게 1초에 하나씩 한다거나 어떤 일이 2초가 걸려, 어떤 건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이클립스 같은 거 띄워보면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들을 요 한 타임 안에 넣을 수 있다면 이런 병목 현상이 안 걸리겠지만, 소프트 리얼타임은 어쨌든 코어를 아무리 늘려도 병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얼타임이 전혀 아닌 것들, 얘네 두 개는 그래도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인데 소프트 리얼타임은 제어 쪽에 쓰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드 리얼타임이 제어 쪽에 필요로 한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전혀 리얼타임이 아닌 거에 대표적인 뭐 우편 배달, 우유 서비스, 우유 배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택배 배달 오늘 시켰는데 쿠팡이 내일 아침에 와서 되게 로켓 배송으로 빨라졌지만 언제 올지 모르죠. 한 3일 걸리고, 뭐 이베이나 아마존에 뭔가 주문을 하면, 알리바바 언제 올지 모르죠. 특히나 배 타고 오는 경우에는 2달, 석 달도 걸리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배터리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시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간단한 예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 대 하드 리얼타임, 리얼타임이 아닌 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소프트하고 하드 리얼타임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프로세스가 걸렸을 때 에러가 얼마만큼 되는가, 지금 보시면 시간 지연이 걸렸을 때 이 구간 안에서는 에러가 없고 이 구간만 에러가 이제 얘는 생기고요. 얘는 밀리다 보니까 에러가 점점점 가다가 딜레이가 돼서 이제 벅벅벅벅벅벅벅벅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얘네들은 소프트기 때문에 이 녀석은 주어진 일들을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한번 걸리게 되면 에러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반면, 얘는 그 리밋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리밋 안에 일이 걸려 있으면 전혀 에러가 없다가 그 리밋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레이턴시가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에러가 펑 하고 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진 않아도 좋고요. 여기 이제 되게 조심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하드 리얼타임이 무조건 좋은 거고 소프트 리얼타임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소프트 리얼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윈도우즈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써야 되겠고, 하드 리얼타임이 단지 컨트롤에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하드 리얼타임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예요? 음악 인코딩, 디코딩 같은 거죠. mp3 파일이 있는데 걔의 디코딩이, mp3는 압축이 되어 있고 그 디코딩이 시간 간격에 밀리기 시작하면 소리가, 노래를 듣는데 우아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소프트 리얼타임 안쪽에서 디코딩이 될 수만 있다면 음악 같은 경우에도 소리가 밀리는 현상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좀 속도가 느린 컴퓨터에서는 소프트 리얼타임이라 mp3가 갑자기 뭔가 뭐 바이러스 체크 같은 거 하면 으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소리가 늘어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게 써야 되는데 컨트롤 입장에서는 하드 리얼타임이 필요한 것 뿐이지, 컨트롤 이외의 경우에는 소프트 리얼타임이 사실 프로세스 전체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컨트롤 할 때만 하드 리얼타임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TDC 쓸 때, 그 다음에 텔레 오퍼레이션 할 때에도 하드 리얼타임이 되면 좋기는 한데, 소프트 리얼타임을 가지고도 텔레 오퍼레이션을 하면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리밋 안쪽에서만 시스템 퍼포먼스가 별로 문제가 없고 그 리밋들 안에서 동작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텔레 오퍼레이션은 소프트웨어도 사실 아주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리얼타임의 경우에는요, 레이턴시, 즉 딜레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점 늘어나죠. 에러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게 늘어나고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로봇에 토크가 걸려서 로봇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딜레이가 걸리면 툭툭툭툭 이렇게 꺾여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뭔가 로봇 팔의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딜레이가 걸리면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요 구간이 전부 다 딜레이가 걸린 거죠. 내가 한번 읽어 드렸는데 인코더로 그 값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일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 값을 읽어보니까 각도가 깍두기처럼 이렇게 읽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어할 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미분을 써야 되니까. 뒤에서도 제가 예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은요, 그 구간, 레이턴시 구간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좋지만, 그 레이턴시 갭을 넘어갈 수가 없다면, 이 갭들의 그 아까 일 처리하는 구간들, 일이 끝나고 나서 갭들이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걔들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소프트 리얼타임은 무조건 구간들 안에서 일 처리를 못하면 전부 다 에러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얘기 드리는 RTOS라고 하는 거는요, 하드 리얼타임 커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급, 소프트는 관심이 없고요. 하드 리얼타임급의 성능에 육박하는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198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이때는 저도 뭐 고등학생 때니까 이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가서 오락실 가서 게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만, 고2 때 VX웍이 있습니다. 이 VX웍은 가장 유명한 RTOS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VX웍이 되게 오래전에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고요. 이 VX웍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여전히 대부분의 항공기 리얼타임이 필요한 부분에 VX웍이 쓰이고 있고, KTX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KTX와 같은 그런 그 고속으로 다녀야 되는 뭐 기차 이런 데 VX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VX웍이 가장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는 전부 다 군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용 제품들은 거의 다 VX웍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투기, 인공위성 거의 대부분의 고정밀 계열들, 그리고 되게 통신을 해서 얘들을 제어해야 되고 고가 제품들 전부 다 VX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1,5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고요. 마지막 써본 게 9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
이용해 봤고, 그래서 이 VxWork은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많이들 군사용 제품은 왜 비싸요? 뭐 이런, 여기 모 교수님이 군사용 제품을 뭐 도스로 되어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해서 뭐 VxWork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어를 해서 뭐 움직여야 되는 것들, 뭔가 예를 들면 뭐 전차, 비행기, 배 이런 데 전부 다 VxWork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사일 제어 전부 다 VxWork입니다. 그래서 80년대는 32비트급 처리를 했었고요. 이 당시에 뭐 386 나오고 이럴 때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인 RTOS는 네트워크하고 관련해서 1990년대에 나왔고요. 제가 써본 게 아마 이때 겁니다. 그 다음에 SMP라고 불리는 멀티코어, 코어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도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버전이 2000년대 나왔고 64비트가 201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VxWork은 그 뒤에 뭔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가격도 싸고, 가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의 인류 문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 장비들이 VxWork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던 걸 계속 써는 해야 되기 때문에 VxWork은 어지간해서는 앞으로도 한 30년 이상은 굳건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들은 이제 워낙에 넘사벽이고, 뭐 인공위성, 그 다음에 뭐 저 위에 있는 ISS, 저 우주정거장 이런 데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현실로 내려와서, 뭐 이거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이거 사면 한 1,500, 1,000 이 정도 주면은 VxWork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가격 비싼 거 같죠? 뒤에서 더 비싼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링스 OS나 알템스, 그 다음에 QNX, 이 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링크스보다는 QNX가 되겠습니다. QNX는 90년대로 거의 주름을 잡았고요. VxWork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QNX 한 200?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QNX는 리눅스 기반이고 리눅스의 커널들을, 리얼타임 커널을 넣어서, 근데 개발 언어가 예전에 파스칼로 되어 있었고요. 요새는 뭔지 모르겠는데 안 써봐서. QNX 굉장히 괜찮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많은 또 예제들이 QNX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이제 도스, 이거 뭐 OS가 되게 단촐하죠. 그 다음에 콜텍스, STM, 여러분들 쓰고 있는 STM 보드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리얼타임 OS입니다. OS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인터럽트 테이블 몇 개랑 함수 몇 개 가지고서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커널을 만들어서 따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 얘들은 그냥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에서 인터럽트 읽어다가 그걸 그 안에 쓰고 있기 때문에, STM을 되게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설계하지 않는 이상 펌웨어를 복잡하게 만들면, 그리고 거기에 커널을 만들어서 넣으면 리얼타임이 깨지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타이머 이벤트를 그대로 쓴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타이머 이벤트를 잘라가지고 타이머 이벤트에 접근을 못하게 한 다음에 각종 프로세스들을 내가 관리하는 기법들, 전에는 제가 한 작년, 재작년에는 이런 방법들, 메시지 처리하는 걸 STM 보드에서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STM 보드를 가지고 메시지 처리 같은 걸 하면 리얼타임이 깨집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타이머 이벤트 맞춰서 타이머 인터럽트 쓰시면 여전히 리얼타임입니다. 이게 뭐 되게 쓸만한 것들이고요. RTOS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되게 정교한 타이머를 필요로 합니다. 타이머의 기능이 딜레이가 없이 매 순간 똑같은 시간에 뭔가 이벤트 발생을 해서 그 안에 걸리는, 뭔가 타이머 루틴 안에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잡아놓은 이 리밋들을, 시간 텀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기법들은 전부 다 하드 리얼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리눅스였고요. 그리고 리눅스에서 제가 처음 써봤던 거 VxWork 써봤고, 그 다음에 QNX 쓰다가 리눅스의 RTOS, RT 커널들을 올려놓은 것들을 썼었는데, 여기에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1990년대 말 넘어가면서 2000년대 초로 들어가면서, 이 90년대까지는 리눅스에다가 RT 커널을 패치해서 올려서, RT 커널을 올리게 되면 리눅스 전체를 리얼타임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눅스인데 내가 하나 클릭했는데 버버버 하는 현상은 어떻게 하지? 그 버버버 하는 게 더 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RT 리눅스에서 RT급 커널을 설계해서 그 작업을 하게 해놓으면 다른 걸 눌렀을 때 이게 무조건 선행돼서 처리해야 되니까 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요. 요새는 코어가 많았기 때문에 RT 패치된 리눅스를 쓰게 되면 다른 코어가 화면이라든가 UI, 네트워크 이런 걸 처리하고, 예, 이 녀석의 컨트롤 커널은 RT급으로 동작들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도 그 새로운 또 바람이 있죠. 이 최근에는 2010년도부터는 리눅스조차도 RT 커널들을 더 이상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프리임트 커널이라고 하는 뒤에서 소개할 방법론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이제 괴물 같은 존재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보기도 어렵고 한국에서 RTX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거의 유일한 기관 회사는 현대중공업의 로봇팀이 되겠고요. 현대 쪽 로봇들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RTX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RTX는 굉장히 재밌는 존재이고, 왜 이게 이제 괴물 같은 녀석이냐면 예, 우리가 보통 컴퓨터 코어가 4개가 있잖아요. RTX를 설치한 다음에 컴퓨터를 켜시면은 윈도우가 부팅이 됩니다. 근데 이 윈도우가 부팅이 되면 커널이 4개, 하이퍼스레드로 8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코어가 쿼드 코어라 4개여야 되는데 RTX를 설치하고 윈도우를 띄우면 코어가 3개만 있다라고 나옵니다. 코어 하나는 어디로 갔냐, 밑에 숨어서 밑에서 하나의 코어가 리얼타임 리눅스를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뜨고 있는데 코어 하나를 띄워가지고 리눅스를 돌리고 있는 거고요. 윈도우즈 비주얼 스튜디오로 RTX 프로그램을 짜면 얘하고 얘가 L2 캐시단에서 통신을 해서, L2 캐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스펙상에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대 코어가 통신해야 되니까 이렇게 L2 캐시들 단으로 아마 통신을 해서 여기 있는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걸 여기로 밀어놓고 얘가 동작합니다. 디버깅은 잘 안 돼요. RTX 같은 경우에 카피 내가 최종본으로 RTX 라이센스는 500만원 정도 하고요. 개발 환경은 1000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VXWork은 그래도 1500, 2000 정도 해도 내가 이걸 카피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다면, 얘의 경우에는 RTX는 개발 환경이 1500, 1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품마다 500 정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봇들이 비싼 이유는 여기에 RTX 비용도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RTX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얼타임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어할 때 좋아서. 심심하면 리얼타임 커널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리얼타임 커널 요새도 만듭니다. 한국에도 여기 애틀이나 이런 곳에서도 리얼타임 커널들을 만들어서 그때 P2020에서 돌렸던, 성능이 좋은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관심도 없고요. 여전히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널 같은 것들 만드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딩에 대한 것들이 되게 머릿속에서 헷갈릴 뿐이고요. 그래서 심심하시면은 리얼타임 커널 만드시면은 돈방석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지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좀 미진했습니다만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제노마이라고 하는 이 프리 커널들이 등장을 했고, 요새는 이제 제노마이를 라즈베리 파이에 올리거나 리눅스에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을 했고요. 리눅스 쪽에서 원래는 90년대에는 RT 패치를 설치해서 써오다가 최근에는 지원들이 안 되면서 새로운 RT급, 준 RT급이라 부릅니다. 그게 프리임트 RT 커널이 되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인터럽트 관련된 거에 프라이어리티들을 조절을 해서 우선순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하드 RT급에 해당하도록, 소프트 RT하고 중간에 있는데 하드 RT급에 해당하도록 뭔가 우선순위 조절을 하는 건데 성능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써볼만 하고, 그래서 프리임트 RT 커널을 이용해서 이더캣하고 합쳐서 데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실험에서 쓰이고 있는 게 프리임트 RT 커널이고, 프리임트 RT 커널은 뭐 제가 썼던 건 3.424 RT36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벌써 한 5, 6년 전이기, 5년 전, 4년 전이기 때문에
요새는 계속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을 가져다가 우분투 그 당시에 14.04에다가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14.04가 지금 커널 이게 16년에 4.2 커널이 올라가는데 이걸 다운을 시켜서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우분투 14.04 유지하고 제너릭 3.3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얘를 패치해서 프리임프 RT 패치를 해서 3.4 기반인데 커널이 걔를 24의 RT36이라고 하는 RT급으로 프리임프 RT급으로 바꿨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제어를 하기 위해서 프리임프 커널을 이 당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쓸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제노마이를 차라리 쓰겠죠. 그래서 이 프리임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재밌는 성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RT급의 커널들 또는 RT급 시스템에 얘가 정말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능이 나오고 있는가를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RT 커널이 뭔가 제대로 클럭이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려면 뭔가 여기서 빼가지고 함수라든가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함수들이 나와서 그 결과를 저장하거나 하면 그 자체가 프로세스 타임을 잡아먹기 때문에 마치 퀀텀 양자역학에서 양자하고 같죠.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하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이런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내가 프로브를 꽂아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다음 결과를 전체적인 관측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성능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널들 펑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이클릭 테스트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한 사이클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커널 단에서 아예 지원을 하는, 이게 지금 자기네도 RT 커널을 만들다 보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드웨어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뭔가 PC나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 출력을 내보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내장 스피커 같은 거죠. 그래서 내장 스피커에 포트에 접근을 해서, 리눅스니까 포트 접근이 되는 거고요. 윈도우즈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니까 포트 제어해서 뿅뿅뿅 하고 펄스를 발생시키면, 워낙에 포트 제어하는 코드는 짧기 때문에 뭐 리눅스 단에서는 또 좀 길어집니다만, 그래도 이 포트에다가 뭔가 결과 쏘고 오실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이제 가장 정확한 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셀은 아마 저 스위스에 있는 그 입자 가속기죠. 거기에 워낙에 3,000명 넘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프리임프 RT 커널에 대해서 체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눅스 커널에 사이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자료이고요. 하나의 타이머 같은 것들을 걸어서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나오게 했는데, 다른 무언가가 밑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지지지지 길어집니다. 레이턴시 생겼고요. 그 구간 안에서 다시 채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리눅스 소프트급들의 커널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구간이 일정했으면 여기 한번 펄스 나오고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밀린 상태이고요. 이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RT에 대한 리얼타임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이고, 프리임프 RT 커널의 사이클릭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오질로에서 되게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펄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 구간이 지금 되게 짧은데 펜티엄급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 AVR이라든가 STM 이런 칩들을 써보시면 이런 펄스를 얻을 수 있죠. 이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PC에서도 이 간격이 일정해야 바로 우리가 이 도트라고 하는 디컨트롤 할 때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E가 필요한데, 그죠? 이 델타 T가 정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델타 T가 정교해야 우리는 미분치가 정교해집니다. 이 델타 T가 작아야지 기본적으로 이 도트에 해당하겠죠. 이 도트는 DT분의 DE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 모델로 쓰니까 델타 T분의 델타 E를 쓰게 되는데, 델타 T가 작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델타 T의 간격이 벌어지면 델타 에러가,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쫓아가길 바랬는데 델타 T 여기하고 여기가 필요한데 델타 T가 벌어지게 되면 이거분의
이만큼의 양을 하는 거죠. 계산 결과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컨트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이 필요하고요. 델타 t가 일정하고, 이 델타 t가 일정하지 않으면 미분이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다가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확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 제어 주기를 높여야 되는, 제어 주기를 1000Hz 했다면 5000Hz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에 의한 디컨트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델타 t라고 하는 간격이 일정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리얼타임 OS가 컨트롤에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임트 RT 커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 양반,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프리임트 커널 RT급으로 쓸만해 라고 하는 이 자료를 보고 나서 가져다 써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썼을 텐데 이거 보고서 좋아, 이 정도면 엄청 좋은 성능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 밑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프리임트 RT 커널 갖고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 100만 번 가까이를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니까 워낙에 속도가 빨라서 얘의 경우에 이 세른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은 하드 RT급은 사실 정확하게 아닙니다. 하드 RT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0.001. 그런데 그런대로 하드 RT, 준 하드 RT급으로 써볼 만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이 녀석들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터링, 이 구간들이 살짝살짝 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RT 원래 그 정말 제대로 된 RT급에서는 구간 간격이 살짝살짝 늘어지는 현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 경우에 프리임트 같은 경우에 앞서 보시면은 거의 일정하게 나오지만 가끔씩 튀는 현상은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가끔씩 제어기가 툭 하고 튀더라도 얘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튄다면은 써볼 만한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임트 RT 커널 갖고 테스트 해봤는데, QNX 스펙 보고서는 QNX도 한 3-4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지터가 있고 VX웍도 1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있다고 해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이 사이클릭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사이클릭 테스트 영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단일 코어 쓸 때 여기 지금 숫자 변하시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SMP 멀티코어일 때 예전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 여러 번 해봤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프리임트 RT 커널도 리얼타임이 필요할 때 하나의 대안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리눅스를 그대로 오롯이 쓰면서 뭔가 리눅스 안에서 Qt랑 뭐 엮어가지고서 스레드 쪽만 따로 리얼타임으로 써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그 데모 시스템이 그 텔레오퍼레이션 하는 데모 시스템이 바로 이 프리임트 RT 커널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왜 요 프리임트 RT 커널은 별로 추천을 안 하냐면, 네트워크는 소프트 RT 커널급이고, 그 다음에 프리임트 RT 커널은 우리가 바로 델타 T 계산하는 PD 컨트롤 부분만 쓰다 보면, 얘는 프리임트 RT 커널이라서 잘 동작하더라도 네트워크 자원들 같은 걸 여기에 엮어 쓰게 되면은 속도 딜레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새는 제노마이를 쓰는 것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정리를 여기서 조금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드리면은 리얼타임 이슈가 왜 중요한지 윈도우즈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는 뭔가 뺑뺑이를 돌고 있죠.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머 발생을 시키면은 이 타이머는 소프트 타이머이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에서 만든 타이머 인터럽트를 토대로 해서 윈도우즈 커널 쪽에서 제어 주기를 타이머로 주기 때문에 이 타이머는 간격이 많이 흔들립니다. 사이클 간격이 흔들리는 녀석이고, 근데 이렇게 흔드는 녀석 안에다가 컨트롤러, PD 컨트롤 탑재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1초에 1000번이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워낙에 좀 커널 단에서 만들기 때문에 1초에 많이 해봐야 한 300에서 500Hz 정도 나오고, 이걸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원래 스레드가 UI 있고 워킹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안에 컨트롤러를 걸어봅니다. 그럼 얘는 속도를 되게 높여서 쓸 수 있어요. 1초에 1000번 가까이를 주기적으로 호출해서 쓸 수 있어서, 타이머를 가지고 한 PD 컨트롤과 워킹 스레드를 하나 추가해서 컨트롤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서는 어떤 컨셉이냐면은 여기에 윈도우즈 PC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TM 보드가 있었어요. 근데 컨트롤러를 이 안에 넣지 않고, 여기에 이제 모터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텐데 이 안에 넣지 않고, 얘는 인코딩 데이터를 보내고 얘는 토크 데이터를 보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PD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하나의 테스트고요. 많은 경우에는 PD 컨트롤을 STM에다 넣어버리고 나는 여기에 타겟 값하고 인코더 값만 윈도우즈가 모니터링하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STM이 통신을 해서 PWM을 내보내고 이 안에는 컨트롤러가 없고 여기서 PD 컨트롤, 이쪽으로 보내는 거는 인코더 값, 그리고 여기서 보내는 거는 윈도우즈에서 STM에 보내는 건 토크 값,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확인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가 리얼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머고 KP, KD 값 해서 여기 PD 컨트롤이 여기 있죠. 토크는 KP, KD 2 도트. 그 다음에 그 값을 뭔가 토크를 계산한 다음에 UART 통신으로 STM 쪽에 쏴준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while 문이 아예 워킹 스레드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고 PD 컨트롤 값 계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링 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슬립 1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초고속으로 돌지만 슬립 1이 있어서 1000Hz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동영상 두 가지를 보시면은 윈도우즈가 얼마만큼 제어할 때 문제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은 타이머를 쓴 경우에요. 그래서 내가 명령어를 지금 쏴줬더니 얘가 이렇게 지글지글 하면서 제어가 되고 있고, 이 제어 플롯들을 여기에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목표로 하는 값, 또 목표로 하는 값 쏴줘서 또 올라가고 지글지글 이런, 지금 화면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 속도예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 인코더 숫자도 나오고 인코더 값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D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글지글 하고 나타나죠. PD 컨트롤이 KD 값 곱해서 처리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필요하잖아요. 에러가 필요하죠. 이걸 계산하려고 했는데 타이머가 간격이 사이클 타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델타 T 자체도 300Hz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아서 미분에 해당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델타 T 간격이 벌어지는 거. 그래도 이 타이머의 경우에는 워낙 느려서 100에서 300Hz 정도 제어 주기를 갖고 있다 보니 델타 T가 큰 문제점이 있는 반면, 워킹 스레드를 붙여서 제어를 하게 되면 보시는 영상처럼 똑같은 짓을 했는데 속도가 훨씬 빠르죠. 화면 업데이트되는 타이밍도 빠르고. 자, 이제 값들을 넣어서 이 녀석이 제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쭉 아까보다 훨씬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데이터를 훨씬 많이 가져오고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이 워킹 스레드들이 조금 더 속도가 빠릅니다. 얘는 거의 니어리 1000, 공이 하나 빠졌네요. 1000Hz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어를 해봤는데 과연 빠른 게 좋을까 느린 게 좋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1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킹 스레드가 붙어 있어서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 녀석의 성능이 좋아,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요, 이쪽이 아주 월등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워킹 스레드는 많이 걸려요. 한 1000Hz 가까이 되는데,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스탑을 걸려고 하는데 포즈를 지금 못하고.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타임은 100에서 300Hz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에 느리니까 델타 T 자체가 델타 T 자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성능이 원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KD 값을 지금 되게 높여놨죠. 50 정도 됐는데 이 값을 점점점 높이게 되면요, 델타 T가 워낙에 큰 값 100에서 300Hz 밖에 안 되니까 디컨트롤이 델타 T가 커지면 지금 되게 커져 있죠. 300Hz 또는 100Hz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개인 값이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데 KD 개인 값을 높이게 되면 이 값들이 막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기 때문에 얘는 최대로 높일 수 있었던 디컨트롤 값이 한 50 정도가 되겠고요. 얘의 경우에는 델타 T가 작죠. 1000Hz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까지 올려봐도 발산하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D 값을, KD 값을 높이겠다는 거 우리가 되게 부드럽게 시스템을 느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 값을 높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다가 여기는 거의 1000Hz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델타 T가 작아서 실제로는 여기서 50에서 100 가는 거 뭐 2배밖에 안 되네 생각하지만 실제로 100인데 여기는 1000Hz라면 10배 곱하기 20 하니까 20배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걸어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KD 값을 더 높여가지고 댐핑을 한 20-30배를 더 올릴 수 있는 반면 타이머로 해주는 경우에는 댐핑이 부정확해서 델타 T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글지글 하는 영상들이 많이 얻어졌습니다. 보통 제어를 하면 D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까딱까딱 하면서 튀는 거죠. 그래서 지글지글 소리를 들어보면 지난번 모터 제어할 때처럼 찡 하는 소리가 아주 심하게 들립니다. 자, 근데 이 스레드를 쓰는 경우가 과연 좋은가 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영상이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그래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들에 지글지글하는 이런 채터링과 같은 현상들이 잘 안 보이는데 얘의 경우에는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은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각도를 읽었는데, 현재 각도를 읽었는데 얘의 각도는 현재 예를 들면 이게 각도라고 표기하면요, 얘가 10이라서 10도야. 또 읽었어요. 아직도 10도, 여기도 10도, 여기도 10도. 그러다가 요 타입이 되니까 11도라고 읽은 겁니다. 각도를 읽는데 각도를 읽어오는 스레드의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읽으라고 했는데 이 읽는 것들이 속도가 지연이 되다 보니 UART를 써서 지연이 된 거죠. 네트워크를 쓰면 그래도 얘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갈 텐데 UART가 워낙 느리고 스레드는 고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읽어서 이 값들을 가지고 토크를 계산한다. KD 이 도트를 계산한다.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러가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에러 값들이 똑같은 값을 유지하니까 에러 빼기 에러 올드를 하면 여기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이 도트가 없잖아요. 이 녀석이 이렇게 변해야지 이 도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울기로서 얻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읽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도트는 0이기 때문에 이때 출력이 되는 디컨트롤의 결과는 이 구간 안에서 전부 다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컨트롤의 영향이 여기서 사라져 버리고요. 얘들의 값이 여기다가 여기로 변할 때만 디컨트롤 먹기 때문에 이게 스레드하고 관련해서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속도가 빨라서 내가 PD 컨트롤에 앞서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서 출력을 내보냅니다. 토크를 출력을 내보내고 또 다른 리시브 되는 이벤트에서 현재의 각도 값을 읽어오는데 각도값 읽어오는 게 속도가 지연이 되면 여기에서도 얘나 사실 성능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 읽고 쓰는 통신 속도가 UART를 써서 느리게 된다면 타이머를 쓰든 스레드를 쓰든 성능이 거기서 거기고요. 심지어 스레드를 쓰는 경우에는 읽어오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디컨트롤의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어를 하실 때 PC단에서, 특히나 윈도우즈 단에서 컨트롤러를 설계해서 넣겠다,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면 얘들한테 읽어오는, 각도를 읽어오고 토크를 쏴주는 부분의 통신 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UART 가지고는 사실 1000Hz급의 컨트롤러 루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UART는 이제 졸업이고요. 그래서 UART 같은 것들을 써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 CAN 버스를 쓰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쓰거나, 아니면 CAN도 아니고 뭐 네트워크도 아니라면 여기에 이제 뭐 SPI나 I2C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뭐 이더 캐시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빨리 읽어오고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것, 통신 파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어기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리얼타임이 필요한데, 타이머를 쓰나 스레드를 쓰나 윈도우즈에서는 성능이 거지 같더라, 안 좋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어기를 꾸민다고 그러면 제어기를 읽어오는 값들을 센서에서 읽어오고 액추에이터에 보내는 속도가 되게 높은 제품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리얼타임 커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델타 T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델타 T가 흔들리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기는 무조건 리얼타임이 확보가 되는 장치 안에다 만들어 넣으셔야 되겠고, 통신 속도 빨라야 됩니다. 그럼 뭐냐? 대부분 하드웨어 단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단에 있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이제 이더캣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예제인데, 이 제어기를 PC 단에다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대신에 윈도우즈는 절대 안 되고요. 델타 T, 바로 이 미분텀에 해당하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넣는다면 리얼타임급이나 또는 되게 고속의 리눅스 시스템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안 해보겠지만, 뭐 회사나 상급기관에 올라가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얼타임 편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